속보입니다. 하메네이가 사망했습니다. 자그마치 37년입니다. 한 인간이 태어나 부록을 바라볼 때까지 이란의 하늘은 단 한 번도 자유로운 적이 없었습니다. 세계 최강이라 자부하던 미국도, 교활한 러시아도 그 철권 통치 앞에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메네이의 체제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그것이 지난 수십 년간 국제 정치에 깨지지 않는 약속이었습니다. 하지만 2026년 3월 그 철옹성 같던 중동의 불문율이 단 5분 만에 박살났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장면. 테헤란 광장에서 수만 명의 여성이 히잡을 벗어 던지며 환호하는 이 기적 같은 모습. 전 세계 외신들은 이것을 내부 혁명이라 부르며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실은 완전히 다릅니다. 광장의 함성이 터지기 불과 사흘 전,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말할 때 이란의 심장부로 장갑차를 몰고 돌진한 군대가 있었습니다. 미국이 리스크가 크다며 발을 뺄 때 가장 먼저 현장에 들어가 무너진 전력망을 살려낸 기술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영어를 쓰지도 러시아어를 쓰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의 방탄복에는 선명한 태극기가 박혀 있었고 그들이 가져온 장비에는 코리아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왜 한국인가? 어떻게 변방의 작은 나라가 수십 년 독재의 쇠사슬을 끊어낼 수 있었는가? 지금 전 세계 유엔 정상들이 기립박수를 치며 대한민국을 향해 경의를 표하고 있는 이유. 배신과 음모가 판치는 중동 사막에서 오직 한국만이 보여준 그 위대한 동행의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대한민국이 아니었다면 테헤란의 봄은 영원히 오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날의 기억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질 않습니다. 오늘 저는 테헤란이 내려다 보이는 한 건물의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도시 곳곳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고 하늘은 짙은 주황빛으로 물들어 있었죠. 그 광경을 바라보면서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중동 전역에 공포의 그림자를 드리우던 하나의 이름, 하메네이가 그날 오후 역사 속으로 사라졌으니까요. 전 세계 뉴스는 일제히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연신 미국의 위대한 승리라는 말을 반복했고 펜타곤은 기자회견을 열어 자국 군의 정밀 타격 능력을 자랑했죠. 저는 그 장면들을 보면서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도 아니었습니다. 그날 작전이 성공할 수 있었던 진짜 이유를 아는 사람은 세상에 손에 꼽을 정도였고 저도 그 극소수 중 한 명이었으니까요. 제 이름은 페테르 마자르입니다. 헝가리 출신의 전직 국제안보 분석가로 15년 넘게 중동과 동아시아의 군사 정보를 연구해온 사람입니다. 제가 대한민국과 처음 인연을 맺은 건 20년 전의 일이었습니다만 그날 이후로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완전히 다른 눈으로 보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케이팝이나 드라마로만 기억하는 그 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치밀하고 정교한 방식으로 한 독재자의 숨통을 끊어낸 나라가 됐다는 사실을 말이죠. 이야기는 작전 48시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때 저는 베를린의 한 호텔방에 있었습니다. 여러 나라의 안보 분석가들이 모인 비공개 브리핑 자리였는데 그 자리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보통 이런 모임에서는 차갑고 절제된 분석이 오가게 마련인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참석자들의 표정에서 긴장감이 역력히 느껴졌고 누군가는 아예 손을 부들부들 떨고 있었죠. 브리핑의 핵심은 단순했습니다. 하메네이의 은신처 작전이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문제의 발단은 러시아였습니다. 하메네이는 수년 전부터 러시아제 S-400 방공 시스템을 들여와 이란 전역에 촘촘히 깔아놓고 있었습니다. 그것만 믿으면 미국의 폭격기가 아무리 날아와도 막아낼 수 있다고 확신했죠. 이란과 러시아 사이의 군사 협력은 겉으로 보기엔 굳건한 동맹처럼 보였습니다. 러시아 기술진들이 이란에 상주하며 시스템을 관리했고 하메네이는 그들을 형제처럼 대우했다고 합니다. 지금 돌아보면 그 믿음이 얼마나 순진하고
위험한 것이었인지 알겠습니다만 그때 하메네이는 전혀 의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미군의 폭격기가 이란 영공에 진입하던 바로 그 순간 러시아 기술진들은 자리를 비웠습니다. 아무런 사전 통보도 없이 그냥 사라져 버렸습니다. 남겨진 건 시스템 화면만이었는데 그 화면들이 하나둘씩 검게 꺼지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가 미리 심어놓은 백도어 코드가 원격으로 작동하면서 이란 전역의 S-400 방공망이 무력화된 겁니다. 나중에 알려진 얘기지만 러시아 기술진 중 한 명이 시스템을 끄기 직전에 동료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 몫은 다 했다고 나머지는 알아서들 하겠지 라고요. 얼마나 냉소적인 말입니까? 수년 동안 동맹이라고 믿어온 나라에 처음부터 배신을 위한 장치를 심어놓고 정작 중요한 순간에 웃으며 등을 돌린 겁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말문이 막혔습니다. 국제 정치라는 세계가 얼마나 냉혹한 곳인지는 알고 있었지만 그 냉혹함을 이렇게 적나라하게 마주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하메네이에게는 마지막 보루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레바논의 헤즈볼라였습니다. 이란은 수십 년에 걸쳐 헤즈볼라를 먹여 살렸습니다. 수조 원에 달하는 자금을 쏟아부었고 무기를 지원했고 훈련을 시켰죠. 하메네이 입장에서 헤즈볼라는 자식이나 다름없는 존재였을 겁니다. 그런데 작전 당일 퇴로를 열어달라는 하메네이의 간청에 헤즈볼라가 보낸 답변은 국경을 잠근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이란에서 빼돌린 자금은 챙겼고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 더 이상 침몰하는 배와 운명을 같이 할 이유가 없다는 계산이었죠. 러시아의 기술 배신, 헤즈볼라의 자금 배신. 하메네이는 가장 믿었던 두 존재에게 동시에 칼을 맞은 겁니다. 그 순간 그가 얼마나 절망했을지는 굳이 상상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그 절망이 위험한 방향으로 흘렀다는 것만은 분명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는 순간 그는 지하 벙커 깊숙이 숨어들어 핵 가방에 손을 올렸다고 합니다. 그게 진짜 문제였습니다. 하메네이가 숨어든 벙커는 러시아가 특수 설계한 전파 차단 시설이었습니다. 지하 수십 미터 깊이의 콘크리트와 특수 금속 차폐제가 겹겹이 깔려 있어 어떤 신호도 뚫고 들어가거나 나올 수 없는 구조였죠. 미국의 첩보 위성들이 궤도를 돌며 신호를 잡으려 했지만 그 벙커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타겟의 정확한 위치를 특정하지 못하면 정밀 폭격은 불가능합니다. 자칫하면 민간인 피해를 내면서도 목표물을 놓칠 수 있죠. 펜타곤 작전실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작전 지휘관들이 서로 고함을 지르고 콘솔 화면들이 빠르게 갱신되는 와중에 누군가가 외쳤다고 합니다. 타겟의 좌표가 사라졌다. 작전을 중단하라고요. 폭격기는 이미 이란 영공 깊숙이 진입해 있는 상태였습니다. 타겟 좌표 없이 그대로 진행하는 건 무의미한 것이고 철수하자면 작전 전체가 실패로 끝나는 겁니다. 하메네이가 핵 버튼을 누르기까지 남은 시간은 5분 안팎으로 추정되고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나라가 바로 그 5분 앞에서 멈춰선 겁니다. 저는 그 브리핑 자리에서 이 대목을 들었을 때 숨을 멈췄습니다. 지금도 그 느낌이 생생합니다. 냉방이 잘 된 호텔방이었는데 이상하게 땀이 났거든요. 세상이 그 5분 동안 얼마나 위험한 가장자리에 서 있었는지를 당시에도 어렴풋이는 알겠는데 지금 돌아보면 더 선명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전 세계 작전 지휘망에 예상치 못한 신호가 잡혔습니다. 좌표였습니다. 그것도 믿을 수 없을 만큼 정밀한 좌표였죠. 벙커 지하 구조물의 깊이까지 측정된 3차원 좌표에 내부 생체 신호까지 함께 딸려 들어왔습니다. 하메네이의 심박수와 체온, 그리고 그가 손을 올리고 있는 핵 가방에 전자기 신호까지 정확히 잡혀 있었습니다. 펜타곤 지휘관들은 처음에 오류 신호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미국의 위성도, 나토의 위성도 뚫지 못한 전파 차단 구역을 대체 누가 어떻게 뚫었다는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던 겁니다. 신호의 출처를 역추적하자 화면에 뜬 식별 코드를 보고 지휘실이 잠시 조용해졌다고 합니다. 그 코드는 대한민국 국방부 산하 KSAR 정찰 위성, 즉 K위성의 코드였습니다. 미 장성 한 명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중얼거렸다죠. 한국이라고, 대한민국에서 온 신호라고요. 그 짧은 침묵 뒤에 다시 지휘실이 소란스러워지고 작전이 재개됐습니다. 폭격기가 좌표를 수신했고 몇 분 뒤 테헤란의 하늘은 붉게 타올랐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한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질 않았습니다. 전 세계가 미국의 승리를 축하하는 동안 그 승리를 가능하게 한 진짜 손은 다른 곳에 있었다는 것이요.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오래 지켜봤습니다만 그날 저는 처음으로 제 분석이 얼마나 부족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그 나라가 조용히, 묵묵히 세상이 알아채지 못하는 방식으로 어디까지 와 있었는지를요. 이 이야기는 그 24시간의 기록입니다. 미국도, 러시아도, 이스라엘도 몰랐던 대한민국의 72시간을 제가 아는 한에서 처음으로 세상에 꺼내놓으려 합니다. 좌표가 수신된 직후 펜타곤 작전실은 잠깐이었지만 확실히 멈췄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 있었던 건 아닙니다만 나중에 그 자리를 직접 경험한 사람에게서 들은 이야기라 그리 눈앞에서 본 것처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침묵은 불과 몇 초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몇 초가 세상을 바꾼 시간의 직전이었다는 걸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나중에서야 온전히 실감했겠죠. 문제는 좌표가 생겼다고 해서 작전이 끝난 게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K위성이 보내온 신호는 하메네이의 위치를 정확히 짚어냈습니다. 그런데 폭격기가 타격 준비를 마치기도 전에 벙커 내부에서 새로운 신호가 포착됐습니다. 핵 가방의 전자 장치가 활성화되기 시작한 겁니다. 기폭 시퀀스. 쉽게 말해 핵탄두를 발사하기 위한 암호 입력 절차가 시작된 거였죠. 하메네이가 마지막 선택을 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대목에서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폭격으로 하메네이를 제거한다 해도 그 전에 기폭 명령이 완료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오히려 폭격 자체가 방아쇠를 당기는 꼴이 될 수도 있었죠. 작전은 다시 막다른 곳에 몰렸습니다. 펜타곤 작전실에서 핵 4.15 가동 신호가 확인됐다는 보고가 올라온 건 그로부터 2분도 채 되지 않아서였다고 합니다. 이란 북동부 지하에 묻혀있던 미사일 4.15들이 열리기 시작했다는 거였습니다. 지휘관들이 동시에 고함을 지르고 화면마다 경보등이 켜졌죠. 그 자리에 있던 한 분석관은 그 순간을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15년 동안 이 일을 해왔지만 그런 공포는 처음이었다고요. 상황실 전체가 그냥 얼어붙었다고 했습니다. CIA 국장이 직접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원격 해킹은 불가능하다. 벙커 내부망은 외부와 물리적으로 완전히 차단된 구조다. 모사드도 같은 결론을 내렸다. 사이버 침투 시도 자체를 포기해야 한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정교한 두 개의 정보기관이 동시에 손을 든 겁니다. 그 선언이 작전 지휘망을 타고 전달되던 바로 그 시각. 서울 어딘가에서는 전혀 다른 장면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방부 산하 사이버 작전 사령부. 저는 이 조직의 존재를 그 일이 있기 전까지는 이름 정도만 알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조직이었으니까요. 공식 홈페이지도 없고 청사 위치도 공개된 적이 없는 그 부대가 바로 그날 밤 진돗개라는 이름의 작전을 개시했습니다. 진돗개. 한국의 토종개 이름을 딴 그 작전명이 처음에는 이상하게 들렸습니다만 나중에 그 이름의 의미를 생각해보니 오히려 딱 맞는 이름이었습니다. 한 번 물면 절대 놓지 않는다는 그 개처럼 이 작전은 시작되면 목표가 완료될 때까지 멈추지 않는다는 뜻으로 붙여진 이름이었다고 합니다. 작전을 지휘한 건 28살의 대위였습니다. 이름은 공개할 수 없습니다.
지금도 현역에서 활동하고 있고 본인도 알려지길 원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다만 제가 전해 들은 그의 이야기를 하자면 그는 대학에서 양자 암호학을 전공하고 24세 특채로 사이버 작전 사령부에 들어온 인물이었습니다. 입대 당시 그가 제출한 연구 논문이 군 내부에서 화제가 됐는데 그 논문의 핵심이 바로 양자 터널링 기반의 차폐망 우회 기술이었다고 합니다. 즉 어떤 물리적 차단 구조도 양자 신호 앞에서는 완전한 절연이 불가능하다는 걸 수학적으로 증명한 거였죠. 그 논문이 K위성의 핵심 원리가 됐고 진돗개 작전의 이론적 토대가 됐습니다. 작전의 실제 경로는 이랬습니다.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이란이 대규모 인프라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던 시절 한국의 여러 기업들이 이란의 통신 장비와 반도체 부품을 수출했습니다. 당시에는 단순한 경제 협력 사업처럼 보였습니다만 그 부품들 안에는 아주 깊숙한 곳에 특수한 코드가 심겨 있었습니다. 평상시에는 완전히 잠들어 있어 어떤 보안 검사로도 탐지가 불가능한 상태였죠. 특정 신호 조합이 입력될 때만 깨어나는 제로데이 취약점 방식의 비상 통로였습니다. 그 통로가 이란 인프라 전반에 퍼져 있었고 그중 일부가 하메네이의 벙커 내부 통신망과 연결된 회로 안에 살아 있었습니다. 28살의 그 대위는 10년 전에 심어진 그 코드의 존재를 알고 있었고 그것을 깨우는 방법을 연구해온 사람이었습니다. 진돗개 작전은 그 코드에 코드 인젝션을 통해 접근하는 것이었는데 문제는 통로가 너무 좁다는 거였습니다. 외부에서 신호를 밀어 넣을 수 있는 시간은 단 수십 초였고 그 수십 초 안에 벙커 내부 시스템에 접근해서 핵 가방의 잠금 명령을 완료해야 했습니다. 그 대위는 팀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실패하면 다음 순서는 없다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성공한다고 생각하고 시작하자고요. 그 말을 들은 팀원들이 어땠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 이야기를 전해 들었을 때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20대의 청년들이 서울 어딘가의 어두운 방에 앉아서 자신들이 세상의 운명을 쥐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손을 떨지 않고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었다는 게요. 작전 개시 후 첫 번째 시도는 실패였습니다. 통로 진입에는 성공했지만 내부 보안 프로토콜이 예상보다 복잡하게 중첩돼 있었고 신호가 차단되면서 연결이 끊겼습니다. 두 번째 시도를 준비하는 동안 하메네이의 핵 가방 암호 입력이 3단계 중 2단계까지 완료됐다는 경보가 떴습니다. 남은 건 마지막 한 단계였습니다. 두 번째 시도에서 그 대위는 방법을 바꿨습니다. 직접 침투가 아니라 벙커 내부 칩의 펌웨어 자체를 변조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훨씬 느린 방법이지만 한 번 들어가면 차단이 불가능한 경로였죠. 양자 터널링 신호를 이용해 물리적 차폐망 사이에 아주 좁은 틈을 비집고 나노초 단위로 데이터 패킷을 밀어넣는 방식이었습니다. 팀 전체가 숨을 참았습니다. 펜타곤에서는 폭격기의 타격 최종 승인을 내리려던 참이었습니다. CIA 국장이 한국 측의 사이버 침투 시도를 인지하고 있었지만 반신반의하는 상황이었죠. 해킹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은 이미 내려진 상태였고 그 결론을 뒤집을 근거가 아직 없었으니까요. 하메네이의 손이 마지막 버튼 위에 올라갔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벙커 내부 핵 가방의 화면에 글씨가 떴습니다. 영어도 아니고 아랍어도 아니고 러시아어도 아니었습니다. 한글이었습니다. 시스템 정지. 딱 두 글자였습니다. 하메네이가 그 글씨를 읽을 수 있었을 리 없습니다. 하지만 화면이 검게 꺼지는 건 누구나 알 수 있었을 겁니다. 가방이 먹통이 됐습니다. 그 장면이 펜타곤의 화면에 실시간으로 중계됐을 때 작전실에 있던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저는 두 가지 버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 버전에서는 아무도 말을 못하고 멍하니 화면만 바라봤다고 했고 다른 버전에서는 누군가가 먼저 박수를 쳤다고 했습니다. 어느 쪽이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그 자리에 있던 미군 고위 장성 한 명이 화면 속 한글 두 글자를 보면서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저 나라가 세상을 구했다고요. 폭격기는 그로부터 4분 후 좌표를 타격했습니다. 저는 베를린에서 그 소식을 들으며 창밖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밤이었고 거리에는 빗방울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빛 속에서 이상하게 마음이 고요해졌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위험한 가장자리까지 갔다 왔는지를 알기 때문에 오히려 더 조용해지는 그런 감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 아래에는 다른 감정이 한 겹 더 깔려 있었습니다. 28살짜리 청년이 서울 어딘가에서 세상을 구한 날이었습니다. 그 청년의 이름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뉴스에는 나오지 않았고 훈장 수여식도 없었고 세상은 여전히 미국의 승리를 이야기했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도 알게 됐습니다. 그날 진짜로 버튼을 멈춘 손이 어디에 있었는지를요. 하메네이가 사라진 뒤 세상은 잠깐 숨을 멈췄습니다. 그 숨이 다시 터져 나오는 데는 채 하루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테헤란 곳곳에서 총성이 울리기 시작했고 혁명 수비대, 강경파와 시민군 사이의 충돌이 도시 전체를 삼켜버렸습니다. 독재자가 사라지면 자유가 온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현실은 그렇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권력의 공백이 생기는 순간 그 자리를 차지하려는 힘들이 가장 먼저 충돌하게 되죠. 테헤란이 정확히 그랬습니다. 저는 베를린에서 그 소식을 실시간으로 받아보고 있었습니다. 모니터 화면 가득 테헤란의 위성 사진이 펼쳐졌고 도심 한복판에서 검은 연기 기둥이 피어오르는 게 보였습니다. 지도를 확대하자 그 연기의 중심부 근처의 한 도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페테르 마자르인 저는 그 도로의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서울로였습니다. 50여 년 전 이란의 기술자들과 노동자들이 대한민국의 고속도로를 닦기 위해 낯선 땅에 왔습니다. 그들이 흘린 땀이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그 성장의 밑바닥에 깔려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은 그 빚을 기억해서 테헤란의 한 도로에 서울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두 나라 사이에 오래된 인연을 새긴 그 이름이 그날만큼은 가장 위험한 곳의 이름이 됐습니다. 서울로 일대에는 수천 명의 이란 시민들이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어딘가로 도망쳐야 한다는 건 알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 중 일부가 태극기를 들고 한국 대사관 앞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왜 태극기였는지, 그리고 왜 한국 대사관이었는지는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거리에 서울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었기 때문이기도 했고, 그 이름이 새겨진 거리를 걸으며 자랐던 사람들이 어렴풋이 알고 있었기 때문이기도 했겠죠. 이 나라가 오래전에 우리를 기억해줬다는 것을요. 대사관 앞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포연이 낮게 깔린 거리에서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섞여 들었고 멀리서 폭발음이 들릴 때마다 군중이 본능적으로 웅크렸습니다. 누군가 태극기를 꺼내 머리 위로 흔들었고 그 깃발이 흔들릴 때마다 주변 사람들이 그쪽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 장면을 나중에 찍힌 사진으로 봤을 때 저는 한참 동안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연기와 혼란 속에서 선명하게 흔들리던 빨간색과 파란색의 태극 문양이 그렇게 선명하게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장면에 닿기 전에 먼저 이야기해야 할 게 있습니다. 레바논 국경 근처였습니다. 수천 명의 이란 난민들이 국경을 넘으려 했습니다. 그 국경선 너머에 헤즈볼라의 기지가 있었고 그들은 수십 년간 이란의 돈과 무기로 먹고 살아온 조직이었습니다. 이란이 쏟아부은 지원금이 얼마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만 수조 원이라는 추산이 가장 보수적인 수치였습니다. 사람으로 치자면 평생을 부양하고 뒷바라지해온 자식이나 다름없는 관계였죠. 그런데 국경에 다가선 난민들 앞에 헤즈볼라 병사들이 총을 겨눴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한 난민이 나중에 증언한 내용을 저는 통역을 통해 전달받았습니다. 헤즈볼라 지휘관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당신들을 모른다고. 여기서 한 발짝이라도 더 오면 쏘겠다고요.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기지 창고에서 챙길 수 있는 것들을 챙겨 국경 반대편으로 이동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지 건물에 불을 질렀습니다. 난민들이 기지 시설이라도 이용하지 못하도록요. 이란의 돈으로 지어진 건물을 불태우면서 이란 사람들이 그 불길을 바라보게 만든 겁니다. 그 불길 앞에서 어떤 이란 노인이 주저앉았다고 합니다. 그냥 주저앉아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할 말이 없었습니다. 나라가 무너지고 믿었던 동맹에게 배신당하고 살기 위해 달려온 국경 앞에서 총구를 마주한 그 노인에게 제가 해줄 수 있는 말은 없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배신하는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가장 잔인한 방식은 아마 그런 것이었습니다.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쥐어준 다음 가장 절박한 순간에 그 믿음을 거두어가는 것이요. 그리고 바로 그날 대한민국 동명부대가 움직였습니다. 동명부대는 UN 평화요지군 소속으로 레바논에 파견되어 있던 한국 군부대입니다. 공식적으로 그들의 임무는 지역 안정화 지원이었습니다. 테헤란 내전이 격화되자 UN 본부에서는 모든 평화요지군에게 대기 명령을 내렸습니다. 상황이 명확해질 때까지 독자 행동을 자제하라는 지시였죠. 대부분의 부대가 그 명령을 따랐습니다. 동명부대는 달랐습니다. 부대장이 전 대원에게 상황을 브리핑한 뒤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가면 위험하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 않으면 저 사람들은 없다. 그러니 가는 사람만 따라오라고요. 그 브리핑 자리에서 자리를 뜬 대원은 한 명도 없었다고 합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전해 들었을 때 울컥했습니다. 명령이 아닌 선택이었다는 것이. 그래서 더 깊이 마음에 박혔습니다. 장갑차에 무전이 터졌습니다. 부대장의 목소리였다고 합니다. 우리는 빚을 갚으러 간다. 50년 전 그분들이 서울의 도로를 닦았다. 이제 우리가 그 길 위에 선 사람들을 데리고 나오는 거다라고요. 그 무전 내용이 나중에 알려졌을 때 저는 이 한 줄이 그날 가장 인간적인 언어였다고 생각했습니다. 군인의 언어도 아니고 정치의 언어도 아닌 그냥 사람의 언어였습니다. 장갑차들이 테헤란 시내로 진입했습니다. 도로는 이미 처참한 상태였습니다. 뒤집힌 차량들이 길을 막고 있었고 건물 외벽이 무너져 내린 잔해들이 군데군데 쌓여 있었습니다. 연기가 너무 짙어서 10m 앞도 제대로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연기 속에서 사람들의 형체가 보이기 시작하면 멈추고 태우고 다시 달렸습니다. 혁명수비대, 강경파의 총격이 간헐적으로 날아들었고 그때마다 장갑차가 방패가 됐습니다. 한 병사의 이야기가 특히 마음에 남습니다. 그 병사가 장갑차 밖으로 나가 부상당한 노인을 부축하던 중에 총격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그 노인 옆에는 대여섯 살쯤 돼 보이는 아이가 있었고 아이는 울지도 못하고 노인의 다리를 붙잡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병사는 노인을 장갑차 안으로 밀어넣고 아이를 안아 올리면서 자신이 입고 있던 방탄복을 벗어 아이에게 입혔습니다. 방탄복을 여밀 수 없을 만큼 아이가 작았지만 그래도 끈을 최대한 조여 몸에 고정시켰다고 합니다. 나중에 그 병사에게 왜 그랬냐고 누군가 물었더니 당연한 거 아니냐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 대답이 더 오래 기억에 남았습니다. 사람을 구하는 일에 이유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그 20몇 살짜리 청년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동명부대가 서울로 일대를 오가면서 태운 사람들의 수가 얼마인지는 공식적으로 집계된 바가 없습니다. 수천 명이라는 이야기도 있고 그보다 더 많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저에게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그 장갑차에 올라탄 사람들 한 명 한 명이 각자의 삶이 있었고 그 삶들이 그날 이어졌다는 사실이 중요했습니다. 레바논이 버리고 불태운 그 국경의 길을 동명부대가 장갑차로 밀고 나아갔습니다. 헤즈볼라가 철수하면서 폭파해 놓은 구조물 앞에서 잠깐 멈췄습니다만 멈춤은 길지 않았습니다. 장애물을 치우고
다른 경로를 찾고 그도 안 되면 장갑차로 밀었습니다. 그렇게 열린 길로 사람들이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그날 밤의 장면을 사진으로 봤습니다. 장갑차 앞에 달린 불빛이 짙은 연기 속을 비추고 있었고 그 불빛을 향해 사람들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른들이 아이들을 안고 노인들이 젊은 사람에게 기대서 걷는 장면이었습니다. 그 사진 한 장이 그날의 모든 것을 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배신하던 그날, 대한민국은 사람을 구했습니다. 저는 분석가입니다. 15년 넘게 이 세계를 숫자와 데이터로 보아온 사람입니다. 감정으로 국제 정세를 읽으면 판단이 흐려진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날 밤, 동명부대의 장갑차가 테헤란을 빠져나오는 사진을 보면서 저는 분석가가 되기를 잠깐 포기했습니다. 그냥 한 명의 사람으로서 이런 나라가 세상에 있다는 게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중에 그 작전에 참여했던 동명부대 대원 중 한 명이 귀국 후 남긴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사히 돌아올 수 있었던 건 그 사람들 덕분이었다고요. 떠나지 못하고 남아 길을 알려준 이란 시민들, 빠져나가면서도 뒤를 돌아보며 괜찮냐고 물어봐준 노인들, 구하러 간 사람들이 오히려 구함을 받은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오래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사람을 구하는 일은 결국 자신도 구하는 일이라는 걸 그 대원은 테헤란에서 배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이 그날의 가장 정확한 기록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략도, 기술도, 위성도 중요하지만 결국 그 모든 것의 끝에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연기 속에서 아이에게 방탄복을 입혀주던 손이 있었고 낯선 언어로 괜찮냐고 물어봐 주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헤즈볼라가 불태운 길 위에서 대한민국이 새 길을 열었습니다. 그 길의 끝에서 수천 명이 살아 돌아왔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세상에 전해야 한다고 오래전부터 생각해왔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에는 아직 끝이 남아 있습니다. 2026년 3월, 테헤란의 하늘은 오랫동안 잊고 있던 빛깔을 되찾았습니다. 37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긴 것인지, 저는 그날 광장에 나온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서 처음으로 실감했습니다. 80줄에 접어든 노인들이 있었고, 아직 16도 되지 않은 소녀들이 있었습니다. 그 노인들은 젊은 시절의 절반 이상을 그 체제 아래서 보낸 사람들이었고, 그 소녀들은 태어난 날부터 그 체제 속에서 자란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그들이 같은 광장에서 같은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게 어떤 표정인지 정확히 알 수가 없었습니다. 기쁨인지, 안도인지, 아니면 너무 오래 눌려있던 무언가가 한꺼번에 터지는 것인지요. 조금 더 바라보다가 알았습니다. 그건 해방된 사람들만이 짓는 표정이었습니다. 광장 중앙에 세워져 있던 하메네이의 초상화가 밧줄에 묶여 끌어내려지는 장면을 저는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장면을 담은 영상이 전 세계로 퍼져나갔을 때 저는 베를린의 호텔방에서 그것을 보면서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초상화가 땅에 쓰러지던 순간 광장에서 터져나온 함성이 영상 화면을 통해서도 그 크기가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 함성보다 더 오래, 더 깊이 마음에 남은 장면이 있었습니다. 한 여학생이 히잡을 벗어 손에 들고 머리 위로 흔드는 장면이었습니다. 옆에 있던 친구들이 차례로 그렇게 했고 그 장면이 물결처럼 퍼져나갔습니다. 누가 먼저라고 할 것도 없이 서로를 보면서 그렇게 해도 된다는 것을 서로 확인하면서요. 저는 그 장면이 37년이라는 시간의 무게를 가장 잘 보여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작은 몸짓 하나가 수십 년의 억압에 대한 대답이었으니까요. 그 자유가 어떤 경로를 통해 가능해졌는지 세상 대부분은 알지 못했습니다. 뉴스는 혁명을 이야기했고 정치 해설가들은 내부 붕괴를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틀 전 서울 어딘가에서 28살짜리 대위가 키보드를 두드리지 않았다면 그 함성은 없었을 것이라는 거요. 사흘 전 동명부대가 대기 명령을 뒤로하고
장갑차를 몰지 않았다면 그 광장에 서 있을 사람들이 훨씬 적었을 거라는 거요. 한국이 10년 전에 심어둔 통신칩이 없었다면, K위성의 신호가 없었다면, 그 모든 것이 없었다면, 그날의 테헤란은 완전히 달랐을 거라는 거요. 그리고 배신한 자들의 이야기도 해야 합니다. 러시아는 서방 세계로부터 강도 높은 제재를 받았습니다. 이란의 방공 시스템을 팔면서 백도어를 심어놓은 행위, 그리고 작전 당일 원격으로 시스템을 껐다는 사실이 기술 분석을 통해 증명됐고, 국제사회는 그것을 군사 사기이자 국제법 위반으로 규정했습니다. 러시아는 강하게 부인했습니다만, 부인하는 목소리보다 증거가 더 명확했습니다. 헤즈볼라는 더 비참한 결말을 맞았습니다. 새롭게 수립된 이란 민주과도 정부가 첫 번째로 한 공식 발표가 헤즈볼라에 대한 영구 외교 관계 단절과 자산 몰수 선언이었습니다. 수십 년에 걸쳐 이란으로부터 받아온 지원금의 흔적이 낱낱이 공개됐고, 국경에서 난민들에게 총을 겨눈 지휘관들의 얼굴이 공식 문서와 함께 국제형사재판소에 넘겨졌습니다. 배신은 언제나 그렇습니다. 짧게는 이득처럼 보이지만 길게 보면 반드시 값을 치르게 되죠. 저는 그 결말들을 보면서 통쾌함보다는 쓸쓸함을 더 많이 느꼈습니다. 그 배신들만 없었더라면 그 길이 처음부터 조금 더 달랐을 수도 있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이미 다음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테헤란의 복구가 시작됐을 때 가장 먼저 도착한 중장비는 한국 기업들의 것이었습니다. 미국 기업들은 정치적 상황을 지켜보며 눈치를 봤고, 유럽 기업들은 리스크 분석 보고서를 작성하는 중이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이미 현장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부서진 도로를 고치고, 무너진 건물의 잔해를 치우고, 끊긴 전력망과 통신망을 복구하는 작업이 동시에 진행됐습니다. 그 현장에서 일하는 한국 기술진들의 얼굴을 담은 사진이 이란 현지 언론에 크게 실렸습니다. 기사 제목이 기억에 남습니다. 다시 찾아온 건설의 동반자라는 제목이었습니다. 50년 전 이란 기술자들이 한국의 도로를 닦았고, 지금 한국의 기술자들이 이란의 도로를 닦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인연의 원이 얼마나 크고 오래된 것인지를 그 기사를 읽으면서 다시 생각했습니다. 새로 지어지는 학교 건물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을 때, 그 건물 입구에 걸린 현판에는 한국과 이란이 함께 붙어 있었습니다. 한국의 지원으로 건립된 학교라는 뜻이 이란어와 한국어로 나란히 새겨져 있었죠. 그 학교의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뛰어다니는 사진을 보면서 저는 그 아이들의 눈망울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무서움이 사라진 눈이었습니다. 독재 아래서 태어난 아이들이 자유 속에서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이 그날 제가 본 것들 중 가장 오래 마음에 남았습니다. 동명부대 대원 중 몇몇이 복구 지원 활동의 일환으로 그 학교 근처에 머물고 있었는데, 아이들이 그 대원들에게 달려들어 손을 잡고 웃는 장면도 사진으로 남아 있습니다. 언어가 통하지 않아도 웃음은 통했습니다. 그리고 그 작전에서 자신의 방탄복을 벗어 아이에게 입혔던 그 병사가 나중에 그 아이를 다시 만났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이가 그 병사를 기억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무 말 없이 달려와 안겼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전해 들은 건 한참 뒤의 일이었지만, 그 장면을 상상했을 때 저는 한동안 다른 생각을 할 수 없었습니다. 유엔 총회에서 이란 민주과도 정부의 외교 장관이 연설을 했습니다. 저는 그 연설의 전문을 읽었습니다. 연설의 상당 부분이 대한민국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핵 가방이 멈춰선 것도, 테헤란에서 사람들이 살아나온 것도,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연설을 할 수 있는 것도 대한민국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 연설이 끝났을 때 유엔 총회장에서 기립박수가 나왔다는 것을 그 자리에 있던 지인이 나중에 전해줬습니다. 미국 대표도, 유럽 각국 대표도, 아시아 국가들의 대표도 함께 일어섰다고 합니다. 박수 소리가 꽤 오래 이어졌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세상은 오랫동안 대한민국을 어떻게 불렀는지를요. 한국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난 나라, 원조를 받던 나라, 작고 강한 나라라고들 했습니다. 그런 말들이 틀렸던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그 말들은 더 이상 충분하지 않게 됐습니다. 그 나라는 이제 다른 이름으로 불려야 했습니다. 세계 평화의 경로를 바꾼 나라, 배신이 판치는 세상에서 끝까지 사람을 구하러 간 나라, 가장 먼저 도착해서 가장 오래 남아있는 나라라고요. 저는 헝가리 사람입니다. 유럽에서 태어나고 자랐고 서방 세계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며 살아왔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오래전까지는 대한민국이 세계 질서의 중심에 있는 나라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나라이고 경제적으로 인상적인 나라이고 문화적으로 흥미로운 나라라고는 생각했지만 세상에 운명이 걸린 순간에 그 나라의 손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2026년 3월의 그 72시간이 제 생각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우리가 변방의 작은 나라라고 부른 적 있는 그 나라가 실제로는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가장 정확한 자리에 있었습니다. 남들이 도망칠 때 들어갔고, 남들이 침묵할 때 행동했고, 남들이 계산할 때 사람을 구했습니다. 그 나라는 이미 오래전부터 그렇게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세상이 뒤늦게 알아챈 거였죠. 제가 마지막으로 테헤란을 방문했을 때 저는 서울로를 걸었습니다. 복구 공사가 한창이었고 아직 완전히 정리되지 않은 잔해들이 군데군데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거리에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카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들이 있었고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거리 한편에 새로 세워진 표지판 앞에서 잠깐 멈췄습니다. 서울로라는 이름이 새 표지판에 새겨져 있었고 그 아래에는 한국어와 이란어로 나란히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두 나라가 함께 걸어온 길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 표지판 뒤로 바람에 흔들리는 태극기가 있었습니다. 이란 국기와 나란히 걸린 태극기였습니다. 저는 그 두 깃발이 나란히 바람에 흔들리는 것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50년 전 이란 사람들이 서울의 땅을 다졌고 그 땅 위에서 한 나라가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37년의 어둠이 거친 테헤란에 돌아와 그 인연의 다음 장을 써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빚을 진 나라가 빚을 갚는 나라가 됐고 빚을 갚는 나라가 세상에 새로운 빚을 주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 빚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총도 아니었고 전략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사람을 기억하는 방식이었고 아무도 보지 않는 순간에도 사람을 구하러 가는 선택이었습니다. 저는 그 서울로 위에 서서 그 깃발들을 보면서 한 가지를 확신했습니다. 세상이 가장 어두웠던 그 5분 동안, 그리고 연기가 가장 짙었던 그 새벽에 대한민국이 거기 있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것이 전부를 바꿨습니다.